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매일 아침에 올리고 있는 주간 매크로 인사이트, 커뮤니티창에 올리고 있는 매크로 인사이트 관련돼서 한번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이 트레저리 빌을 최근에 매수했다는 기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워런 버핏이 TV를 투자하기 전에 이미 다 제가 먼저 힌트를 드렸어요. 이거 투자하시라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미국이 그 피치가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 워런 버핏이 미국 국채를 샀다고 하고 그래서 T빌을 샀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먼저 T빌이 어떤 얘기냐면은 T빌은 그냥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인데 미국 국채를 1년 이상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US 트레저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1년 미만짜리를 트레저리 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단기 국채를 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단기 국채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무려 2번이나 찍었습니다. 언제냐면은 제가 미리 하단에 표현했는데 7월 9일 날 거의 한 달 전이네. 한 달 전에 벌써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금 금리보다 매력적인 미국 채권 ETF라고 했어요. 즉 7월 9일 날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단기 국채 ETF에 투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8월 1일 날은 어떤 얘기냐면 금리와 절세 모두 잡는 미국 국채 투자 ETF 팁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보시면 정확하게 저희가 한 1년 내외짜리의 미국 단기 개별 국채죠. 그러니까 7월 9일 날 내용은 단기 채권 ETF에 대한 내용이고 8월 1일 날 내용은 미국의 개별 단기 국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왜 샀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은 사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관련 동영상을 찍을 때 왜 지금 미국의 단기 국채를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직을 다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 단기 국채는 지금 미국은 엄청난 장단기 금리에 역전이 되어 있고 미국 단기 국채는 거의 현재 한 6% 가까운 금리 레벨이 와 있고, 그러면 이 미국 단기 국채는 현재 절대 금리가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단기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냐면 결국은 이제 이 단기 금리라는 거는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움직임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책 금리 연동이 된 단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투자해야 될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이 단기적으로 높은 금리도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고 또 향후에 금리 인하 쪽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룸이 많다는 뜻이고, 제가 이제 관련 유튜브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발행 채권 같은 걸 사면은 거의 세금을 내는 거 없이 굉장히 절세를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또 우리가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보통 중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개별 국채 ETF 같은 경우는 주로 매매 목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단기 국채는 기본적으로 buy and hold, 예금처럼 만기까지 들고 가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뭐 이런 차원입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워런 버핏도 저희랑 어떤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이거 어떻게 재테크로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7월 9일자, 8월 1일자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워런 버핏처럼 여러분들도 좀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실 겁니다. 참조하십시오. 자, 두 번째 내용은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무디스가 미국의 정확한 리저널 뱅크죠. 중소은행들 관련해서 신용 등급을 하향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한번 자세히 본다고 했을 때 무디스는 어떤 회사냐면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자, 첫 번째 며칠 전에 미국 시험 등급을 던 영국의 피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S&P가 있고 무디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시장의 영향력은 누가 더 압도적으로 크냐면은 피치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 플레이어예요. 3등 플레이어고 1등은 누구냐? 무디스입니다. 그만큼 무디스의 어떤 공신력이나 얘들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참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드렸는데 보면은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신용평가 회사가 미국의
10개 리저널 뱅크를 향후에 전망을 안 좋게 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고 하고, 또 그 중에 US 방코퍼레이션하고 비에나 멜론, 참고로 비에나 멜론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6개 대형 은행도 향후에 잠재적으로 등급 하향할 수 있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기사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기사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한번 볼게요. 주요 은행들을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전망을 해서 떨어뜨렸는데, 그럼 왜 이렇게 떨어뜨렸냐고, 그러니까 시중 등급을 떨어뜨리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weaker profit, 즉 이런 지방은행들의 수익성 전망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안 좋아진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펀딩 리스크. 펀딩 리스크는 뭐냐면 자금 조달하기 계속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공식적으로 리저널 뱅크를 등급을 하향하게 됐던 이유는 첫 번째는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금 조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리스크에 노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좀 요거 조금만 더 부연설을 좀 드릴까요? 이런 거잖아요. 펀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은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이제 운용해서 예대 마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리저널 뱅크 같은 경우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불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금이 옛날만큼 유치가 잘 안 된다는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리저널 뱅크가 옛날에 대출을 했는데 대출을 이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또 깐깐하게 되니까 대출도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국면이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국이 장단기 금리 이렇게 역전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역전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미국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비즈니스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예금 금리는 단기 금리로 예금 금리를 주잖아요. 그럼 시중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은 은행에서는 줘야 될 예금 금리가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출은 장기 금리, 장기로 주잖아요. 그러면 대출은 장기 금리 연동돼 있으니까 이게 장단기 금리에 역전돼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아무튼 수익성은 좋아질 것 같고 자금 조달 코스트는 비싸져서 이걸 등급을 하락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얘기고, 더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언급드렸을 겁니다. 이전에 언급드렸는데 여기가 어떤 언급을 드렸었냐면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전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얘기한 적 있습니다. 7월 24일 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상업용 부동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연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결국 이제 주택시장, 그래서 주택시장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힘들어지는데, 부동산 시장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보통 이제 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부동산 매각도 안 되고 뭐 여러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실도 많아지니까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에 지금 이제 이자를 이제 못 내는 상황이 계속 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갖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CRE, 그러니까 Commercial Real Estate라는 CRE라는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신용 위기의 어떤 가장 큰 잠재 진앙지라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 CRE의 대출을 누가 주고 있냐면은 미국의 리저널 뱅크가, 중소은행이 CRE 대출의 70%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만약에 현재 그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줬으니까 차곡차곡 이자도, 그러니까 대출을 잘 받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도 잘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얘들이 디폴트가 나면은 그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그만큼 다 손실 다 떠안아야 될 국면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CRE 대출의 70%를 미국 리저널 뱅크가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2025년까지 엄청난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도래해요. 자, 근데 상업용 부동산 만기가 대출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금 이제 정부 자금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정부 쪽에서 어떤 요구를 했겠어요? 뭐 당연히 우리 국내 새마을금고시 똑같겠지만은 이런 이제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대출을 롤오버를 안 해주는 거죠.
대출이 만기될 때마다 다 끄라는 거죠. 근데 금년부터 향후 2년 안에 엄청난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재연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리파이낸싱이 돼야 되는데 리파이낸싱이 안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짧게 얘기했지만 7월 24일에 이미 제가 다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이라서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저희 7월 24일 날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용위기 겪어야 될까 이 부분을 보고 좀 여러분 좀 더 깊은 인사이트 가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 동영상 정리하기 전에 이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 중소은행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걸 좀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전에 보였던 동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아까 그 기사 내용에 보면은 지금 그 대상이 되는 이제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대형은행, 그러니까 여기 자이언트라고 하죠. 대형은행 중에서도 지금 6개가 그 잠재적 신용등 하락 대상으로 언더 리뷰 지금 심사 중이라는 거잖아요. 누구냐면 한번 볼게요. BNI 멜론, 그리고 많은 분이 알겠지만 스테이트 스트리트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그리고 노던 트러스트 이런 것들이 현재 신용 등급의 하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리저널 뱅크뿐만 아니라 대형은행들도 같이 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당장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연결고리를 타고 큰 도화선이 될 여지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아무튼 요거 아까 제가 이전에 동영상 찍은 거 꼭 참조를 하셔서 좀 전체 내용에 대한 판단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커뮤니티에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올려놨어요. 뭐냐면은 출산율을 해놨어요. 출산율을 해서 지난 60년 동안의 전 세계 주요 국가 출산율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한번 보죠. 지금 전 세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큰 그 첫 번째는 전 세계 출산율이 전 세계 월드잖아요. 전 세계 출산율이 1960년에는 한 5명 정도 하던 게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 한 거의 2.2명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다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자, 뭐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자, 여기서 보셔야 될 데이터는 한국입니다. 한국. 일단 전 세계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다는 건 한국인데 한국 출산율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볼까요? 1960, 검정색인데요. 1960년대 보시면은 60년대는 한국이 출산율이 6명이었어요. 전 세계 출산율 제일 높은 나라였는데 저희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가 무너졌습니다. 2000년 2가 아니죠. 2000년 들면서부터 급격하게 출산율이 저하가 되면서 현재는 0.78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인구 증가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제 어떤 고령 사회의 어떤 벤치마크라고 하죠. 벤치마크. 중거를 보는 게 어느 나라냐면은 일본이잖아요. 일본 볼게요. 여기 퍼플이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한국보다 더 높아요. 저희가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게 2000년 초반부터 낮아졌는데 일본보다 더 급격하게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거는 최근 한 5년 전부터 급격하게 한국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보통 인구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여기 있죠. 기존의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할 때 여기 하기 위한 필요 이제 출산율이 여기 리플레이스먼트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얀 점선 있죠. 그레이 점선인데 2.1명입니다. 한국은요. 이대로 가면 그냥 인구 완전 소멸된 나라입니다. 자, 이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투자의 시사점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좀 다른 얘기지만 좀 젊은 분들은 출산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근데요. 자, 근데 이거 안 바뀔 거잖아요. 쉽게 안 바뀔 거잖아요. 이게 투자 시사점 뭐냐? 첫 번째는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요. 이 자료는 그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전 세계 지난 한 50년 동안에 그 전 세계 경제 규모 탑 15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1980년대 15위, 2000년, 2021년까지가 현재 레코드고요.
2025년 전망치죠. 30년 뒤의 전망치, 75년 뒤 전망치, 그러니까 한 50년 뒤 전망치인데 한국 찾아볼게요. 한국, 코리아. 코리아가 2000년에도 전 세계 12위였고요. 현재도 12위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보면 한국은 계속 전 세계에서 다이나믹하게 자, 계속 선진국 치고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은 완전히 딱 스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스톡이 돼서 딱 멈춰버렸어요. 전 세계 경제를 더 못 치고 갔죠. 지난 20년 동안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자리 보면서 좀 와 이랬구나 라는 싶은 게 지난 20년 동안요 한국은 제자리가 됩니다. 글로벌리 우리가 100m 레이스를 한다고 했을 때 넌 쫙 선두권 치고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층 탄력이 엄청 줄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20위권, 12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자 오케이 지금 알겠는데 앞으로 될 거 아니에요. 50년 볼게요. 50년에 보니까 한국이 사라졌어요. 15위 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70년 내에 볼 거. 자 그러면 그러니까 30년 뒤에 누가 주로 많이 올라간지 한번 볼까요? 랭킹 1번이 바뀌네요. 미국에서 차이나로 바뀌고요. 2050년대. 넘버 3가 인도로 바뀌어요. 일본도 잘 안 보여요. 넘버 4가 인도네시아. 그나마 독일, 재팬, UK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브라질이 많이 올라왔고. 그죠? 아마 여기 보시는 분 아실 겁니다. 좀 이제 꼼꼼하신 분은 아실 텐데, 이 순서가 뭐냐면은, 결국 인구 많은 사람 다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리서치 페이퍼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구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최근 이런 레포트입니다. 미국 레포트인데 낮다는 거는 결국은 저성장으로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저성장으로 구조적으로 가면은 금리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일본처럼 낮아집니다. 이게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볼게요.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인구 출산율이 낮아지면은 인구 전체가 에이징, 노령화가 되잖아요. 전체가 노령화가 되면은 보통 노령화된 인구의 어떤 소비 패턴은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과 저축이 됩니다. 좋은 예가 일본입니다. 이게 초과 저축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산업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저축을 한 돈들은 어디 가냐면 은행 예금을 하게 되는데 예금을 하게 되면은 금리를 높게 안 줘도요. 은행 계획이 흘러 넘쳐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일본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렇게 저성장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출산은 저성장과 저금리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지금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 의하면은 향후 7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일본보다도 더 고령 사회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저성장 고령 사회로 바뀌면은 저금리로 바뀐다는 거고 저금리가 바뀌면은 우리가 일본의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고 일본보다 더 심해질 개연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면은 주식은 이론적으로는 저성장 재미가 없을 여지가 있지만은 채권은 지금 현재 국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장기 채권 투자하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10년짜리, 20년짜리 국채를 현재 산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10년짜리, 20년짜리 국채 산다고 하면 현재 그러니까 기발행 채권 사면 거의 한 연 4% 정도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즉 10년짜리, 20년짜리에 연 4%짜리 채권 금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도 계속 4% 금리를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에 금리가 4%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는 거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노령 저성화 되면은 아마 그때 금리 만약 일본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 내지 1%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가 장기 채권을 구매를 해서 우리가 중간 매도 이런 건 논외로 하고 그냥 이게 국채 10년째 20년 하면 그 금리를 확정 짓는 거니까 그 당시에 예상되는 금리보다는 굉장히 높은 금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연금 생활자 내지 이자 생활자라고 하면은 한번 국채 중장기 채권 한번 투자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